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저녁 7시 정규제 뉴스 출발합니다. 오늘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집집마다 국기들 달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달았다면 저녁에라도 가서 1시간이라도 좀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제헌절은 여러가지 얘기할 것들이 많습니다만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오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주총에서 엘리어트와의 표대결 끝에 3분의 2 제적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을 획득해서 삼성그룹의 승리로 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소액주주 대부분이 삼성그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외국인 주주들은 대체적으로 엘리엇에 결집해서 국내파 대 해외파의 대결 양상을 보였는데, 어떻든 삼성그룹으로는 이로써 소위 이재용 회장 체제와 새로운 삼성의 출발에 청신호를 켜게 되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이 제헌의회 참여했던 여러분들이 모여서 오늘 제헌절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그러나 약간 헛소리를 했습니다. 남북 국회의장 회담을 갖자. 북한에는 국회가 없습니다. 인민국회에 상응하는 대표자 대회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국회가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합니다. 북한은 당이 지배하는 기구여서, 공산당이 지배하는 기구여서 남쪽의 국회에 대응될 만한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의화 의장은 잘 모르는 것 같고, 개헌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마는 글쎄 옳습니다. 참 동의하기 어려운 질문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또 내놓고 있어서 유승민이 또 나오나 하는 기분을 저는 약간 느꼈습니다. 오늘 제헌절입니다마는 원래 우리나라 이 제헌절에 만들어졌던 헌법은 유진호 박사가 초안을 만든 것이어서 막판에 대통령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내각제 비슷한 게 되었고, 또 그 헌법의 내용은 주로 아주 사회주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모든 웬만한 기업은 다 국유화다 이렇게 선언이 되고, 무역은 국가만 독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선언되었던 그런 제헌 헌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좌익들이 원래 우리나라는 사회주의였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엉터리로 돌려놨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었던 것은 그 당시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인식의 지평에는 자본주의다, 시장경제다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일 뿐이지. 그래서 정작 북한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6.25 전쟁이 터지자 적어도 140만 명 이상의 엄청난 인구가 자유를 찾아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해서 남쪽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헌절날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사실들입니다. 지금 오늘 이승만 대통령 서거 추모식이 국내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석춘 교수를 비롯한, 유석춘 교수는 연세대학교 부설 이승만 연구원의 원장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에 대통령을 그만두고 물러나셔서 하와이에 가서 5년을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하와이에 가 계십니다. 근데 오늘 지금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제 유석춘 교수하고 대화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그 얘기부터 일단 먼저 듣도록 하시죠. 네, 유석춘 교수가 돌아오시면 이승만 대통령 얘기 좀 더 깊이 나눠 보도록 하겠고,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조사를 쓰셨다고 하니까 그 조사도 한번 구해서 이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석춘 교수와의 대화가 어제 녹음한 것이어서 뒤에 이 서가가 다 비쳤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 서가 없고 이 블루 스크린이라 그러죠. 그걸 서가를 드러내고 새로 이제 스튜디오를 지금 꾸미는 중입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를 꾸미는 분이
이번 주말에 내일 모레 이 공사를 할 참이어서 지금 블루 스크린을 켜놓고 있습니다. 블루 스크린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뒤에가 너무 깊이 보여서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한번 떨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우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주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삼성물산 엘리어트 주총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최준선 교수 모시고 경영권 방어 법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한국경제신문의 김용준 기자가 라고 있습니다. 지행 33훈 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경영 교훈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고도현 논술위원회 오늘의 책과 시안수,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모르고 있는 것,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한번 쭉 훑어봐 주시죠. 네, 오늘의 뉴스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승인지사, 복지부 국민연금 공사화 기사, 북한 소득 문제, 쇼이블레 장관, 중국 정치부양책 관련, 그렇습니다. 또 IMF에서 N 약세를 걱정한 것, 또 일본 자위대 관련 얘기, 일본에서도 안보법 제놓고, 또 미국에서는 이란 핵협정을 놓고 언론들 간에 찬반 대립각이 극명하다 하는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송현 아나운서에게 뉴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7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의 합병이 승인돼 오는 9월 1일 통합 삼성물산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은 출석주주 69.53%, 발행주식 총수 58.9%의 높은 찬성률을 보이며 승인되는데, 이는 공식 합병안이 발표된 지 52일 만입니다. 한편 삼성이 엘리엇을 이기긴 했지만 엘리엇은 합병법인 지분의 2에서 3%를 갖게 돼 향후 지분 확보를 통한 주주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별도 공사화하는 방안을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안 발표는 이미 2차례 미뤄진 바 있어 오는 21일 토론회에서 발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139만원으로 한국의 21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농림어업 및 광공업의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남북교역은 2013년 대비 106.2% 늘었습니다. 네, 잠깐 남북 뉴스 자료 한번 다시 올려주실래요? 예,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빨간 그래프가 북한 GDP 성장률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비교적 좀 괜찮았다가 다시 꺼지고 있습니다. 다시 꺼졌다가 김정은 체제가 되면서 1% 이상으로 올라와 있고, 실제로 아마 측정해 보면 아마 현지에서 느끼기로는 한 3% 가까이 성장하지 않았나, 이런 그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 제가 지금 적절히 이 북한의 이 장마당이나 경제 실상을 잘 아는 분을 지금 수배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그 소득 자료를 한번 보시죠. 1인당 북한의 GNI입니다. 그 글자가 작아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한국에 비해서 약 21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39만원. 한국은 2,968만원. 뭐 이런 정도의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뉴스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현지 시간 16일 현지 라디오 방송에서 그렉시트가 구제금융보다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쇼이블레 재무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그렉시트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쇼이블레 장관의 이날 발언은 그가 공식적으로는 구제금융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를 지원하는 데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내놓은 전방위적인 증시 부양 조치가 중국 금융회사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S&P, 무디스,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평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21개 증권사들에게 자본을 출자해 증시 안정펀드를 조성하도록 했는데 이는 증권사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무디스는 지적했습니다. 또 보험회사의 경우엔 주식 편입 비중을 늘리고 은행들은 충분한 신용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향후 증시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경우 보험사의 신용등급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그러나 중국의 증시 급락이 중국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하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뉴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관련된 뉴스는 좀 2부로 넘겨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들으셨고 드디어 이 삼성물산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우리 주영석 기자가 굉장히 바빴을 텐데 주영석 기자를 모시고 삼성물산 주총에 오늘 합병안이 통과된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이 주총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모저모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네. 이제 내일은 다리 뻗고 좀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네.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사실은 모릅니다. 아직은. 맞습니다. 예. 오늘 주총장에서 우선 표결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오늘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총이 열렸고요. 예. 두 회사 모두 합병안이 찬성이 됐습니다. 예. 합병안이 찬성이 됐습니다. 예. 삼성 쪽 의견대로 찬성이 됐고요. 특히 이제 삼성물산 주총에서는 엘리엇과의 표대결을 벌였는데 엘리엇 표대결에서도 삼성이 승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엘리엇이 주주 제안으로 요구했던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도 모두 삼성이 승리를 했습니다. 제일모직 주총도 열렸는데 맞습니다. 거기에서는 합병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 예. 삼성물산 주총에서는 엘리어트 측이 이제 반대안을 내면서 굉장한 공방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주총장 분위기는 어땠어요? 제가 오늘 주총장을 갔다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설명을 지금 드릴 수 없고요. 예. 일단은 그 삼성물산 주총 현장에서는 아침부터 그 상당히 신경전이 펼쳐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총을 하는데 표대결을 하다 보니까 위임장 같은 경우 위임장을 소액주주들한테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위임장이 적법한지 어느 정도 그 다 표 계산을 이제 서로 양쪽에서 나와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침부터 그 작업을 하느라고 주총이 당초 이제 9시에 시작하려고 했으나 한 9시 30분 정도에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투표 결과가 나온 거는 오후 1시 정도 거의 다 돼서입니다. 즉 4시간 가까이 그 진행이 됐던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4시간이나 회의를 했군요. 네. 사실 오늘 주총이 9시 정각에 열리지 않았던 것은 예탁원에서 위임장 자료를 좀 늦게 넘겨줬기 때문에 그래요. 9시에 넘겨줬거든요. 네. 9시에 외국인들은 이제 뭐 예탁원에 위임장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명단을 사실은 아침 일찍 넘겨주면 되는데 그렇죠. 그걸 이제 주총 시작하면서 동시에 넘겨주겠다고 넘겨준 거예요. 제가 역시 정 선배가 저보다 이제 그 부분을 더 잘 아시는 거고,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주총장은 그래서 다른 기자가 갔기 때문에 그건 아마 일선 기자들이 모를 텐데요. 네. 그래서 그 명단을 일일이 다 이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적법하게 이루어진 위임장이냐, 맞습니다. 뭐 일치가 되느냐, 명단이 주수가 맞느냐고 다 확인하는데 1시간 반이나 걸린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삼성 쪽에서는 엘리엇 쪽 대리인들에게 제가 듣기로는 7시 반 정도에 출석을 해달라. 왜냐면 그 작업을 이제 해야 9시에 제대로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마저도 이제 상당히 시간이 걸렸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외국인들은 이제 지난 9일날 그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 투표 시스템을 통해서 이미 부재자 투표 형식으로 투표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아마 명단이 좀 늦게 넘어오면서 또 작업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게 9시에 넘어오니까 일일이 확인하느라고 늦어진 거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 주 기자가 예측한 대로 어느 정도는 갔어요.
예, 상당히 박빙의 승부였죠. 사실 예, 결과적으로는. 예. 근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몇 개 시나리오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예, 드립니다. 오늘 그 투표 결과를 일단 삼성물산 주총에 관련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사실 숫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헷갈릴 수 있고 저희들도 많이 헷갈리는데요. 오늘 투표에 참석한 삼성물산 주주는 84% 정도입니다. 소수점을 그냥 떼고 말씀드리면 84% 같으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으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거죠. 예, 80% 정도 예상했으니까 4% 정도 더 많은 주주들이 참석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 퍼센테이지가 높아질수록 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삼성이 확보해야 되는 우호 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 훨씬 더 부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얻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 이 84%의 3분의 2는 저희가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3분의 2를 정확히 따지면은 우리 84 나누기 3분의 1 곱하기 2를 해서 나오는 예. 수치인데 이제 이날 주총에서 실제로 그 참석 주주 중에서 찬성을 한 주주는 69.5%입니다. 참석 주주 중에서. 예, 참석, 그러니까 84% 중에 69% 정도가 찬성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원래 이제 된다면 참석 주주의 66.7%, 3분의 2인 66.7%가 이상이 찬성해 합병이 찬성이 되는데 통과가 되는데요. 69%가 됐으니까 사실은 2~3% 포인트 차로 그러니까 3%군요. 통과가 된 겁니다. 예, 3% 정도 차이로 통과된 그렇습니다. 예. 3% 같으면 참 이 정치판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이게 숫자가 헷갈린다는 말씀 아까 그래서 드린 건데 참석 주주의 3분의 2를 넘는 것은 3% 정도 약간 못 미치게 넘은 거고요. 이제 전체 100을 기준으로 한번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표 계산을 그렇게 해왔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한번 본다면 그동안 그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삼성 쪽에서 확보한 지분은 사실 42%였습니다. 어제까지. 왜냐하면 다시 한번 우리 말씀드리면 어제 이렇게 맞습니다. 바에서 이렇게 잘라서 그거는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한 건데 예. 참석 주주가 혹시 100이 된다면 기준인데 예. 삼성 측 특수관계인 13.8%, 그다음에 KCC라고 하는 백기사 쪽에서 갖고 있던 거 5.96%, 그리고 국민연금이 갖고 있던 게 11.2%, 그다음 기타 국내 주주가 11% 정도에서 42%입니다. 전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이제 오늘 삼성이 얻은 표는 59%입니다. 예. 예. 아까 참석 주주의 3분의 2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절대 지분으로 하면 59%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17% 정도를 더 얻은 셈이 되는 예. 겁니다. 17%. 그에 반해서 엘리엇이 얻은 표는 25%입니다. 25%. 예, 예. 어제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표가 있지만 어쨌든 엘리엇이 갖고 있는 지분만으로 보면 7%니까요. 엘리엇은 7.11%를 갖고 있으니까 엘리엇 자신을 제외하고는 18% 정도를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은 23% 정도가 합병에 이제 찬성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엇은 그렇다면 엘리엇이 상당 부분 외국인 표를 가져갔다고 보면 본인들 걸 포함해서 23%니까 사실 그 2 내지 3% 정도 소수점이 있어서 그런데 2 내지 3% 정도만 엘리엇이 추가로 소액 주주에게 얻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동안 외국인은 그 ISS와 글래스 루이스라고 하는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를 권고한 만큼 상당 부분 반대할 거다라고 예상이 됐고 그건 또 예측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관건이 됐던 게 소액 주주였는데 예. 소액 주주 24% 정도 되는 소액 주주 중에서 실제로 이번 합병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진 분들이 3% 정도 안팎이 될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외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은 거의 압도적으로 네,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삼성물산의 합병을 지지한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상과 좀 달라진 부분인데 당초 부결 가능성까지도 거론이 됐던 이유가 결국 이제 외국인은 엘리엇 편을 많이 들 것이고 국내 쪽은 이제 삼성 쪽을 들지만 그 최종적인 캐스팅 보트 역할을 근데 소액 주주가 할 어제 거라는 우리 거였거든요. 주영숙 기자가 소개해 주었던 그 블랙록의 네, 그 누구 회장님? 예, 회장님. 근데 예, 그 블랙록도 반대표를 던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실 외국인의 표심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삼성이
오히려 지금 오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표도 상당히 얻어왔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그랬을 가능합니다. 수도 있어요, 예, 그죠?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엘리엇이 전체적으로 가져간 건 아닌 거죠. 사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숫자는 외국인 지분에서 뭐 조금 더 얻은 것 같지만 네네. 사실은 외국인을 다 얻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예,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상당 부분 이쪽으로 오고 네. 또 이쪽에서 상당수가 또 저쪽으로 갔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표는 다시 한번 봐야 되지만 삼성이 원래 기존에 우리가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표보다 17% 정도를 더 얻었는데 이 중에는 당연히 그 외국인 표도 일부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소액주주 표가 이쪽으로 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현재로서는. 이제 삼성물산의 합병은 이제 어떻든 네. 통과가 됐고 그렇게 되면 삼성그룹 전체의 예를 들어서 지배권 승계 문제나 또는 신수종 사업에 대한 전개나 또는 삼성그룹 내부에 그동안 뭐 부실 사업부를 팔고 재정비하는 이런 계획은 완전히 정상궤도로 들어선 거죠. 걸림돌은 일단은 없는 그렇죠. 거죠. 일단은 이게 이제 저희가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보자면은 삼성 쪽에서 원래 이 합병을 발표를 한 게 지난 5월 26일입니다. 예. 5월 26일날 했고 이제 그게 당시에 언론에서 해석을 했던 것들은 이 삼성그룹의 차기 이 경영권 승계권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예. 이 지배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상당히 있다라고 했고 삼성 쪽에서는 이 두 회사를 합쳐서 그 어떤 시너지를 합병의 신수종 시너지를 사업. 신수종 사업을 한다는 건데 일단 신수종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합병이 통과가 됨으로써 그 신수종 사업 쪽에서 이렇게 삼성물산 통합 삼성물산이 탄생할 수 있게 됐고요. 9월 1일자로 합병을 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현재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바이오라고 하는 삼성의 신수종 사업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삼성의 바이오 산업은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 밑에 또 자회사로 바이오 에피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제일모직이었습니다. 예. 삼성물산은 5% 정도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두 회사가 합치면서 바이오 쪽 사업의 51% 정도 지분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 주주로서 바이오 사업의 성장성을 누리게 되는 거죠. 통합 삼성물산이라는 회사는. 예. 그리고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자면 지배구조가 좀 단순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복잡하지만 삼성의 지배구조는 순환출자 구조로 이렇게 동심원적으로 예. A, B, C, 예. A사로 이렇게 도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합병이 되면서 아마 내일 신문에도 저희가 이걸 쓰겠지만요. 예. 크게 봐서 두 갈래로 나뉩니다. 통합 삼성물산이 맨 위에 정점에 있고 한쪽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 뭐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등을 거느린 제조 계열사들을 한편에 거느리게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통합 삼성물산 밑에 삼성생명을 필두로 해서 예. 화재, 증권, 카드 등 금융 계열사가 포진을 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어떤 큰 방향이 그려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는 이재용 부회장이 되기 때문에 그룹 지배권도 사실상 강화되는 심플해지고, 효과가 있습니다. 예. 강화되고 단순해지고. 네, 심플해지는 효과가 있고요. 예. 어떻든 예를 들어서 엘리엇은 뭐 계속 뭔가 또 문제를 일으켜 갈 수 있겠죠. 엘리엇의 퇴출 전략은 뭡니까? 이제 이번에 합병이 부결되면서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관심이 됐는데요. 오늘 주가가 의외로 많이 두 회사가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엘리엇 입장에서는 그 주가가 올라야 퇴출 전략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는 마땅히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뭐 들어요. 소송 걸고 뭐 예, 소송을 걸고 무망한 이런 소송을 부분이- 계속 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별로 이제 이길 것 같지 않은데. 맞습니다. 이제 이미 주총에서 이 결과가 나온 데다가 예. 이걸 뒤집을 가능성은 사실 없고요. 아니 법원에서. 주총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맞습니다. 예. 어제 왜냐하면 그 법원에서 변호사들이 네. 다 와서 같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어트 측 변호사들이 앞에 와서 표 하나하나를 다 오케이 그렇죠, 해서 그렇죠. 다 하고 법원에서 검사인까지 나와 있었어요. 아, 예. 예.
법원의 검사인이 이제 와가지고 계속 두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자료 다 봉인하고 맞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주총 자체 사실은 시비를 걸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이제 그리고 게다가 어제 법원에서 삼성 쪽에 손을 들어주면서 예. 사실 법적으로도 더 따지기도 어려워진 상황이 그렇습니다. 됐는데 예. 결국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엘리엇이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다른 소송을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가능성이 조금 하나 얘기가 되는 게 저희 그 엘리엇이 이 삼성물산과 별도로 삼성물산의 지분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삼성 SDI와 삼성 화재 지분을 1%씩 예. 그 사들였거든요. 예. 그럼 이제 이 회사를 상대로 너희들 왜 합병에 찬성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통합 삼성물산에서는 엘리엇의 지분이 약 2%대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물산에선 7%를 갖고 있지만 합쳐지면은 그렇죠. 0.35 예, 를 한 받으니까. 2%대니까 이 통합 삼성물산의 지분을 좀 늘리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그때 상법상에서 3% 이상 주주가 되면 그 주주 제한을 할 때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통합 삼성물산의 지분을 더 늘려서 거기에서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이건 어디까지나 다 관측이고요. 예. 엘리엇 입장에서도 이미 6, 7천억 가량 되는 돈을 삼성에 투자한 상태에서 이게 이제 크게 발언권이 없어지는 상황인데 계속 지분을 늘릴 그렇지. 것이냐 예.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어트의 출구 전략에 대해서 제가 약간 짚히는 바는 있습니다만 저에게 나중에- 나중에 살짝 귀띔을 살짝, 해주시면 예, 그렇게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삼성그룹의 이 참 뭐라 그럴까요? 일단 한 고비는 넘어가서 삼성그룹이 새 출발하는 그런 전기는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글쎄 우리 그 대표 기업이 이렇게 그 헤지펀드에 휘둘리고 이렇게까지 참 낭비적인 소모적인 참 필사의 노력을 이런 데다가 경주를 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는 여러 가지 또 문제를 남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책 광고 하나 보시겠습니다.